오늘은 이번 주는 엑선 형광 분석 이렇게 해볼게요. 엑선 형광 분석. 요거 지난 시간에도 봤던 그런 거죠. 내 샘플이 미지의 샘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인풋 정보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풋 정보에 대해서 반응해서 나오는 에미션 되는 것들을 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형태가 전자, 이온, 아니면 중성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X선, 자외선, 적외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근데 탐침을 갖다 대는 거죠. 아주 뾰족한 탐침을 갖다 대서 그러면은 이 탐침과 원자 사이에 서로 인터랙션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잡아당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표면 형상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정보 이름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들어가는 정보를 보면 이 X자는 주로 엑스레이 이게 관계된 거고 엑스레이 이 U자는 UV 자외선에 관계된 거고 FT는 이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이번 학기에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금속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거든. 화공과에서나 좀 많이 쓰고 그런데 또 보는 방법이 우리가 빛 일반적으로 빛을 쏴가지고 보는 광학 현미경이다. 아니면 그 빛 쏘는 방식이 전자를 쏜다고 전자현미경이거든요. 전자현미경은 전자현미경, 추가 전자현미경 그리고 스캐닝 템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온을 이용하는 거는 나중에 학기 말쯤에나 배울 그 심스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XRD를 우리가 배웠어요. XRF도 우리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담당 선생님이 하고요. 같은 그 공간에 있어. 그래서 엑스레이 장비가 있고 옆에는 XRF 장비가 두 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냥 구경하고 갔었거든. 나중에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여기 샘플 의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 막 있는데 막 다른 우리과 교수님들도 막 있고 그랬었어. 자, 요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어디 뭐 이게 내가 실험실에 있던 뭐 파우더였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니켈, 하나는 실리콘 파우더, 하나는 철. 그리고 이제 미세하게 곱게 가른 거야. 자, 그런데 보면은 이거를 만약에 선반에다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반에 놨는데 이걸 내가 떨어뜨렸어, 흐트러졌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세 개 봐. 비슷하게 되지. 사실 뭐 눈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르게 튀었는데 얘가 처음에 샀을 때는 안 나거든. 이게 좀 나중에 좀 차라리 주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뭔지 모른다 그러면은 파우더를 가가지고 XRD를 찍으면은 무슨 정보가 나올 거야. 근데 XRF 같은 경우는요, XRD는 찍으면은 얘가 투세트에서 픽이 뭐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찍으면은 얘는 뭐다라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나와. 얘는 니켈이다, 얘는 철이다 나와.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자, 그래서 요 중에 하나를 XRD를 맡겼어요. 그래갖고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데이터를 다음 주에 숙제를 내주면은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고 이제 배운 대로 이제 명광거리가 몇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격자상수가 얼마다 이렇게 한번 찾아내봐야지. 근데 만약 했는데 어떤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분석 툴을 가지고 했는데 한 가지에서 나왔어. 근데 이게 나온 게 계속 뭐 측정하던 뭐 방식이고 아니면 측정하던 물질이면 그냥 보면 알잖아, 데이터 보면. 근데 봤는데 확실히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또 하나 동원해 봐야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뭐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이제 설득을 할 수 있지. 이 물질은 뭐다, 데이터는 XRD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또 확인차 XRF를 찍어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종의 다 설득의 과제거든. 설득. 뭐 말빨로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공계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로 설득을 해야 돼.
내 느낌이나 뭐 그런 거를 말할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보고 얘기하는 거야.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 사람이 거짓말하지. 자, 모르는 샘플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뭐 이런 파우더라고 해보죠. 파우더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XRF를 측정하면 좀 기술자가 해야 돼. 샘플을 딱 만들어야 돼. 그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엑스레이가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895년에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엑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1913년에 모슬리라는 사람이 이 엑선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1915년에, 물론 그때도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었죠. 아빠 브레그, 아들 브레그가 브레그 법칙 발견한 거, 저걸로 이제 부자지간의 가치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 부자지간이나 딸이나 뭐 퀴리 부인 같은 경우 딸이나 하여튼 같이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E 이꼴 한유 뭐 이런 거 할 때 그 플랑크라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1924년도에서야,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에 빛이 입자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게 이제 밝혀질 거예요. 불과 100년 전에. 전자가 발견된 것도 100년 좀 안 돼, 100년 좀 더 됐나 그래야 돼. 그리고 1947년에 우리는 막 일제시대 끝나고 6.25 터지기 전에 막 어지러웠던 시절에 서양에서는요 XRF라는 거를 벌써 커머셜한 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그 시작부터가 다른 거야. 자, XRF. 요게 기본적으로는 엑선을 이용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건데요. 우리가 구조 분석, 크게 구조 분석, 성분 분석 이렇게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네? XRD는 무슨 분석이겠어요? 구조. XRF는 구조가 아니라 성분이에요, 성분. 자, 또 무슨 분석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분석법을 나눠본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 안에 그 조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무슨 분석? 정성 분석이 있고, 있는데 그게 몇 퍼센트는 있냐, 몇 ppm이 있느냐까지. XRF는 되게 좀 낮은 것까지도 알 수 있거든요. 정량 분석이라고 하죠. 정량. 자, 얘는요 혹시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서나 XRF 쳐보면은, 네이버에 쳐보면은 처음에 이제 제품들 이렇게 나오잖아, 파는 거. 그건데 여기서 보면 XRF 분광경 분석기, 귀금속 분석기 XRF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00만 원, 이거는 뭐 100만 원, 이거는 좀 싸, 50만 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일반 그 반지나 목걸이 그런 거 파는 귀금속 상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통은 없는데, 그런 데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시험이나 같은 그런 거, 아니면 뭐 재테크나 이런 거 하려고 이제 금이나 은 이런 거 파는 데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장신구 파는 데가 아니지. 금 바나 아니면 실버 바 이런 거를 파는 데인데, 그런 데 가가지고 저기 금 집에 있는 거 팔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장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요 안에다가 샘플 넣어. 그리고 문 닫은 다음에 띡 하면, 그래가지고 원하는 CCD 카메라 있거든. 그리고 원하는 지점 가서 띡 해서 보면 띡 찍어. 그러면은 불과 한 10초 만에 그냥 결과가 나와. 금 피가 딱 나와. 또 여러 군데 찍어보는 거지. 해가지고 만약에 이 금이 아니라 좀 무거운 거, 보통은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은 납 같은 걸로 안에다 만들어 놓고 겉에다 금을 씌워, 사기꾼들이. 그러면은 겉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구별 못 하잖아. 근데 여기 찍어봤을 때, 딱 찍어봤을 때 이게 안에 납이 들어있으면 납 성분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분석할 때도 그냥 쓰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되게 검사가 빨라. 근데 방식에 따라서 수치가 오래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뭐 오래 하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려면은 또 방식이 WD 방식인데, 장비가 이렇게 작으면 못해. 학교 같은 있는 장비, 큰 장비 들어가는 거거든. 조그만 거는 이제 금방금방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진공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요. 아마 추석 끝나고 해서는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아마 표면 배우고 그 다음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이제 진공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할 겁니다. 어떤 장비가 있는데요. 분석을 하는데 이 빛을 쏴주고 아니 뭐를 쏴주고 이제 샘플이 나온할 때 이 분위기가 이런 앰비언트에서 하면 안 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공을 잡고 해야 되거든요. 진공을 XPS 뭐 그런 것도 엑스레이 포토엘렉트릭 스펙트럼스코피 XPS라는 것도 후반기에 배울 텐데 걔도 고진공 초고진공을 잡고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XRD 이런 건요 그냥 진공이 필요 없어. 엑스레이 XRD나 XRF는 그러니까 진공 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장비를 일단 갖다 놔줘. 그리고 시간이 금방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이거를 뭐 1, 2, 3, 4 이렇게까지 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 개의 항목이 있고 이 중에 뭐 XRF에 대한 설명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할 수 있는데 이걸 뭐 굳이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비파괴적인 방법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이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무슨 해가지고 여기다 쏴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다니는 포터블도 있거든. 포터블 해가지고 띡 검사하는 거야 공장에서. 근데 여러분들 그 검사법이 한번 측정을 하고 나면은 즉 봤던 부분이 데미지가 가서 망가지는 그런 측정법이 있고 아니면은 비파괴적인 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학생 때 몰랐는데 XRD 같은 게 내가 샘플인데 엑스레이 찍어서 이제 나오는 걸로 이제 구조부터 한다 그래요. 그럼 이게 샘플이 망가질까 안 망가질까 예상하라. 안 망가질 것 같아요. 난 학생 때 엑스레이 맞으면 망가질 것 같았거든. 그래갖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병원 가서 이렇게 찍잖아요. 내보면 망가지게 아니죠. 그거 한다고 샘플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정말 약한 샘플이면은 좀 어쩌면 망가질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XRD 찍었다고 샘플이 망가지지 않아요. XRF도 이런 방식으로는 샘플이 안 망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 좀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서 맡겨서 하면요 그 샘플을 가지고 그 위에다 에폭시가 뭔가를 부어가지고 딱 굳게 만들어. 그래갖고 그 내가 맡겼던 그 부분을 이제 재활용을 못해.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요 비파괴적인 방식입니다. 비파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주에 가서 땅 파다가 뭐가 나왔어. 뭔가 섬세하고 신라 선조들이 만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재질이 반짝반짝 금 같지만 얼마 진짜 금인지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검사해야 될까요? 근데 검사를 해서 이제 보물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검사했는데 망가졌다,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파괴적인 방식이어서 이게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빨리 되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했는데 여기 성분이 금이 나왔다, 은이 나왔다, 아니면은 구리가 나왔다, 알루미늄이 몇 퍼센트 섞여 있다. 이런 걸 하는데요.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수소, 헬륨 1, 2번이죠. 3번은 리튬, 4번은 베릴륨. 4번. 1, 2, 3번은 좀 보통 다른 것들도 분석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는 워낙 질량이 작아. 그래서 질량으로 뭐 하는 거 할 때 질량이 너무 작아서 감시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어. 또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거 할 때 수소, 리튬 이런 것들은요 원자 번호가 작지. 그러니까 양성자 있으면 전자가 하나, 두 개, 세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양성자에 꽉 붙잡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측정할 때 전자를 떼내서 거기서 뭐 에너지 그런 거를 하기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힘들어. 분석 힘드는데 XRF는 장점이 뭐냐면 원자 번호 4번 베릴륨부터 윤우, 우라늄은 그지 독감 주기표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가지고 있어. 베릴륨부터 여기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4번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우라늄이 저 뒤에 있는데 무슨 화면 아, 제가 여기서부터 다 디텍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뭐 디텍트 못한다 그러면 곤란하잖아. 근데 4번부터 저기 봐봐 90 8 어디였어? U자를 찾아라. 여기 92번까지 다 디텍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파워풀한 장비죠. 또 하나, 여기 써놨구나. 벨륨부터 브라운까지 여기 있어요. 또 하나 뭐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내가 어떤 전자제품을 만들었어. 또는 이제 부품 만들었어. 그 부품들 모여가지고 전자제품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ROHS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ROHS? 그러면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런 게 있구나. 그 생명은 한번 모양은 본 기억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Directive 이래가지고요. ROHS. 근데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쪽에서 만든 규약인데 유럽이 특히 더 환경 그런 거 괜히 더 민감하잖아. 그쪽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지훈전자 뭐 회사를 하고 있어. 근데 지훈전자에서 내가 이런 스크린을 만들어서 팔아. 근데 스크린 안에 뜯어보면 여러 가지 부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각 부품에 보면은 필연적으로 막 카드뮴 얘네들 수은, 납, 카드뮴, 육가, 크롬 이런 5개인가 6개 몇 개 그 유해한 물질들 있잖아요. 소량으로 조금씩 쓰일 수 있어 하다 보면. 그런데 이 부품에서 요만큼 쓰이고 저 부품에서 요만큼 쓰였는데 내가 추출할 때는 다 합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 합친 게 얼마 이상 되면요 유럽 거기서 수입을 안 해. 그런 규약이 있어. 그런 걸 할 때 공장에서 만약에 만들었어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있나 없나 얼마나 있나 그런 거 할 때 특히 공장에서도 실제로 쓰이는 그런 장비입니다. 근데 극미량 검출은 힘들고 수소, 헬륨, 리튬 같은 낮은 원자 번호 검출은 힘들다. 이 정도는 단점으로 알고 있어요. 자, 앞에서 말했던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X선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TL 각에서 떨어지는 그 에너지만큼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특성 X선이라고 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원자력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고 하면 그 나머지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나왔어. 그래서 이게 뭐지? 이름을 몰라고 하는데 X라고 붙인 거야. X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헨리 모슬리라는 사람이 발견했던 관계식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경험식이었어. 이 X선이 물질을 해가지고 X선을 쐈는데 나온 X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X선을 이제 분석을 하고 했는데 그 X선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슬리 이퀘이션인가 모슬리 릴레이션으로 모슬리스 로우. 모슬리스 로우는 임피리컬 경험적 그 법칙인데요. 그 각 원소별로 나오는 X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뭐랑 관계 있냐면은 원자 번호랑 관계돼요. 나온 X선이 전자기파니까 이게 진독수 있을 거 아니에요. E 이꼴 하 뉴 할 때 그 뉴. 그 전자광에서는 보통 주파수 이렇게 부르고 물리적으로는 진독수. 그런데 이거의 루트 값이요 G 원자 번호와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선에 이걸 분석을 하면은 거기서 어떤 원소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원자 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슬리스 쪽입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써주세요.
루트 람다 루트 뉴 진공수 이거는 원자번호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브레그가 n 람다 이퀄 투 G 사인 세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XRF는 얘네들을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 식들을.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E 이퀄 하뉴 빛의 그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근데 얘는 또 파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하면은 관계식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1/, 람다는 G의 제곱. 요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제곱을 시킨 거예요. 알겠죠? 요 두 가지. 1번 똑같은 건데 그냥 표현이 다른 거죠. 화장의 역수는 저거에 우리 보는 제곱을 비례하는 거. 알겠지? 자,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전자기파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불과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첫 시간에 배웠던 요 파동 있잖아요, 파동, 파장이 300에서 700나노, 300에서 700나노 여기가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300에서 700나노 정도. 근데 거기보다 짧으면 우리가 그 자외선이라고 해요, 자외선. 적외선 이쪽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냥 어제 올린 쇼츠인데 어제 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적외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적외선 나와서 하는 건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게. 그래도 근데 카메라를 보면 보입니다. 카메라. 그래서 그렇지 안 나왔는데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핸드폰 카메라 렌즈는 보입니다. 자, 자외선이고 자외선보다 더 짧으면 우리가 X인데 여기는 이쪽 영역을 우리가 마우스인데 소프트 엑스레이, 이쪽을 하드 엑스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쪽 파장이 0.1, 그러니까 여기는 옹스트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XRDS는 카파를 타겟으로 쓰는, 카파를 엑스레이 소스로 쓰는 데는 한 이쪽 0.1몇 옹스트롱 여기 있는 그 파장대 X선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에너지가 XRD 같은 경우는 수 킬로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로 쓰거든요. 근데 XRF는 좀 더 큰 걸, 센 걸 씁니다. 수십 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X선을 쏴주는 거예요. 그렇죠? XRD 말고 XRF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WD 방식이고요. 보이죠? 또 하나는 ED 방식이에요. 자, WD 방식은 뭐였냐면 웨이브랭스 디스퍼시브 웨이브랭스. ED는 에너지 디스퍼시브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보면은 X축에 뭐가 있느냐, 그거 변수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나오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축이 이게 다른 거야. XRF 찍었는데 WD 방식이랑 ED 방식은 나오는 데이터가 얘는 파장, X축이 파장으로 나오고요. 얘는 X축이 에너지값 몇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WD 방식이랑 ED 방식 그냥 50도를 보세요.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ED 방식, WD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좀 더 간편해 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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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가 좀 더 복잡해 보여? 그지? WD 이게 더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러면 두 개 측정하는데 시간이 어떤 게 더 오래 걸리겠어? WD. ED가 아까 말했던 그 무슨 보석 가게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들고 다니는 방식 있잖아요. 좀 빨리 나오는 방식. 그게 ED 방식이에요. ED 방식. 자 여기 있는 모슬리의 그 경험식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 ED 방식을 보면요. 엑스레이 튜브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카퍼 이렇게 한 것처럼 카퍼나 다른 금속 써가지고 엑스선을 발생을 시켜요. 발생시킨 다음에 걔네들 샘플을 쏴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원소가 A, B, C, D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맞았을 때 에미팅 되는 팅에 나가는 그게 에너지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엑스레이들이 나와요. 그 나온 여기서 엑스선 쏴가지고 여기서 엑스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색 선 종류가 보면 4개가 있거든. 4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4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얘네가 나온 엑선을 여기서 반도체에 달려있는 디텍터에서요 이 값을 읽어요. 그래서 그 값이 몇인지를 이렇게 나타내요. 몇 킬로 일렉트론 볼트에서 빨간색 있고요 이렇게 따라 나오고 그러면 딱 하는 순간 이거 그냥 이게 보여줘. A는 뭐고 B는 뭐고라고 그냥 바로 그냥 알려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근데 정량까지는 좀 보기 그렇거든. 그러니까 정성 분석에 좀 가까운 그런 방식이에요. 아 A, B, C, D가 있다. B 예를 들어서 우리는 2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없다 통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아직도 모르겠어 이거를. 여기서 그냥 넘기고 싶거든요. 자, WD 방식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 페이지에서 엑선 간 다음에 여기 나왔죠. 근데 나왔는데 걔네들이 뭐 솔직히 평행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거든. 했는데 그 빛이 엑선이 이렇게 쭉 평행하게 나올 이유가 없거든. 삐죽삐죽 나오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삐죽삐죽 나와. 삐죽삐죽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엑선을 쏴가지고 샘플에서 엑선이 나왔어. 근데 삐죽삐죽 나오는데요. 걔네들을 내가 어떤 어널라이징 크리스탈이랑까지 가져가야 돼. 근데 여기는 빛이 들어가는 입사 각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콜리머네이터라는 걸 써요. 콜리메이터는 뒤에 설명하는데 한국말로는 시준기라고 그래. 시준기. 뭐냐면은 빛이 여러 갈래로 갔는데 요 앞에 슬릿 같은 게 딱 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쪽 방향으로만 빛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를 알 수 있게 빼내요. 빼낸 다음에 걔를 우리가 뭔지 알고 있는 크리스탈 단결정에다가 쏩니다. 그럼 거기에서 쏴가지고 나오면요, 거기서 나오는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흡사 여기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일정하게 나오고 얘가 띡띡띡띡띡 각도 2세타 각도별로 해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안 나오다가 어떤 각도에서 푹 나와. 안 나오다가 푹 나와. 이게 마치 여기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XRD랑 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샘플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다 반삭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다른 과학이나
했을 때 여기가 입사각, 반사각, 아주 입사각, 반사각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 부분 이제 XRD 하는 것처럼 거기서는요,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 얘가 입사각. 그리고 평행했을 때 여기가 아마 2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 이쪽에.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입사각 데이터를 선생님 저 물질이 있는데요. 세타 값을 2도에서 한 40도 해주세요. 그 중간에서 이제 우리 내 거가 픽이 나온 거니까 2도에서 40도 해주세요. 그럼 뭐냐면 샘플이 여기 있으면 0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0도는 이거고 디텍터는 여기 있는 거야. 근데 0도에서 쏴주세요. 그러면은 디텍터에다가 그냥 엑스레이를 그냥 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1도이더라도 이제 꺾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맞고 튕겨나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내 데이터를 세타를 뭐 2도에서 40도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도 2도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띡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움직여. 아니면 이렇게 이걸 있는데 뭐 샘플이 띡띡띡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이쪽 디텍터가 있는 쪽은 이 각도가 2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데이터가 2세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2도에서 40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2세타 값은 4에서 80까지가 이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는 반 잘라가지고 세타로 한 다음에 그걸 사인 세타로 이제 디그리로 바꿔서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 그거야. 잠깐만. 그래서 얘가 2세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 XRD 할 때는 내가 모르는 물질에다가 여러분들 모르는 물질에다가 내가 이 파장을 알고 있는 X선을 써가지고 얘가 이제 특정 각도에서 이제 회절 조건이 맞으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피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해가지고 어떤 원소인지 모르잖아. 근데 그 있는 원소별 A, B, C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서 뭐 여기서도 한 4개 써놨네. 점점 실선 뭐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4가지 종류가 있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4가지 종류의 엑스레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나는 이 엑스레이가 파장 몇인지 지금 몰라. 이걸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 면광거리가 몇인지 알고 있는 크리스탈을 갖다 대놔. 그럼 이것도 얘를 이제 돌려서 띡띡띡띡띡 찍었을 때 회절 조건이 맞으면은 보강관습이 팍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지만 이걸 알고 있는 걸 통해서 나오는 거에서 아, 이거 들어오는 입사 엑스레이의 람다 값이 몇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알면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읽어주는 거지. 얘는 A는 무슨 물질이고, 이 픽은 무슨 물질이고, 이 픽은 무슨 물질이고, 이 픽은 무슨 물질이다. 알겠죠? 근데 원리는 이거 똑같아. 근데 XRD는 내가 알고 있는 입사 XRD를 써가지고 모르는 물질의 D 값이랑 A 값을 알아내는 건데, XRF에서는 모르는 엑스레이의 파장을 내가 알고 D 값을 알고 있는 명암거리 D 값을 알고 있는 이 물질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야. 알겠죠? 귀신 알겠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그리고 용어 엑스레이가 내가 이렇게 쏴주는 거 있잖아. 쏴주는 거 우리가 프라이머리 엑스레이라고 해요. 프라이머리가 뭐 최고의 첫 번째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맞아서 나오는 엑스레이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구별할 때 다 엑스레이라고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세컨더리 들어가는 거 맞고 나오는 거 알겠지? 프라이머리 엑스레이, 세컨더리 엑스레이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면 되고, 자 위키페디아에서 사진인데 입사 광선이나 아니면 빛 같은 X선이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오는데 얘를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오는데 얘를 샘플에다 쏘면은 디텍터에서 아니면 이 앞에서 봤던 그 크리스탈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빛이 일정하게 평행하게 들어오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생긴 거를 앞에다 그냥 갖다 대.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통과한 것들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평행하게 딱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들어오는 입사 각 세타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콜리메이터라고 하고요. 시중기라고 해요. 시중기. 이 C자는 볼 C자 뭐 그런 뜻이잖아요. 기는 기계 그리고 콜리메이터. 근데 여기서 용어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콜리메이터인데 여기도 무슨 프라이머리가 붙었네. 콜리메이터가 여기에도 있고요. 또는 디텍터 뒤쪽에도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 그냥 사람들이 그냥 프라이머리 콜리메이터라고 해요. 뭐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엑스레이 튜브 이게 항상 좀 크고 뜨거워지고 여기 이게 제일 비싼 부품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엑스레이가 나와가지고요 샘플을 쏴. 그 다음에 성분에 따라서 엑스선들이 나오겠죠. 얘네들이 앞에 콜리메이터를 대고요. 얘가 두께는 면간거리를 알고 있는 크리스탈 써. 그 다음에 나간 걸 이제 디텍터에서 보고 여기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XR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스라. 앞에서 말했던 ED 방식은요. ED XRF 방식은 얘가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서 뭘 설명을 하는 거지? 넘어갑시다. 요거는 앞에서 봤던 프라이머리 콜리메이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림을 내가 갖다 놨는데 이걸 보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촘촘히 생겼어. 근데 이게 얼만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평행하게. 근데 이게 간격이 다 똑같지 않거든. 그래서 간격이 촘촘하냐 덜 촘촘하냐 그걸 이제 나타내는 방식도 있어요. 요거 넘어갑시다. 요것도 그냥 넘어가고 크게 뭐. 자, 메쉬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메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자 시그마 니켈 파우더 물건이나 어떤 필요하면 실험 물품 필요하면 이제 시약회사 이런 데서 사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에서 합금을 만들고 싶어. 근데 A, B, C를 이제 섞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약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A, B, C를 사와서 내가 여기서 녹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니켈이란 걸 내가 샀는데 파우더를 샀어. 파우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거지. 파우더. 그러면 얘가 얼마나 이제 갈아냈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름이 이제 100마이크로다, 200마이크로다 또는 더 고운 거는 0.1마이크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50마이크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다른 거를 보여줄게요. 메쉬라는 표현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가 있죠. 그런데 얘를 메쉬라는 게 뭐냐면요. 서양에서는 인치를 쓰잖아요. 1인치 사이에 만약에 내가 그 슬릿이 아까 봤던 그 콜리메이터가 1인치 사이에 얘네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있느냐를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메쉬 아니면은 20, 100, 11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인치 사이에다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간 거거든. 그 말은 더 촘촘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콜리메이터 거기가 더 촘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파우더에서 쓰여요. 파우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채가 있어. 채. 이렇게 그러니까 채라고 하는 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데 그물망이 사실은 얘가 얼마나 촘촘하냐 다르잖아. 그런데 내가 요게 메쉬가 예를 들어서 뭐 10자리를 썼어. 그러면 이게 간격이 넓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파우더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러냈어. 그러면은 그거 사이즈보다 큰 거는 이제 안 걸러질 거야. 알지? 근데 작은 것들은 밑에 통과할 거야. 아,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뭐 10메쉬짜리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면 더 촘촘한 걸 100메쉬 하면 이제 그거 더 큰 거는 이제 통과를 못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파우더 같은 거 이제 사이즈를 표현할 때도 메쉬라고 쓰고요. 아니면 이런 것처럼 콜리메이터 이런 것처럼 촘촘한 걸 나타낼 때도 우리가 메쉬라고 사용했습니다. 저것도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콜리메이터를요, 네, 샘플에서 크리스탈 오는 이 앞쪽에다가 될 수도 있고요. 크리스탈에서 디텍터 가는 쪽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프라이머리 콜리메이터, 뒤쪽에 있는 걸 세컨더리 콜리메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크리스탈이 있고 여기 동그랗게 돼 있죠. 동그랗게. 딱 봐도 WD-XRF는요 장비가 크게 쌓아놨어요. 요 XRD 같은 원리가 있는 이 부분이 장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 그리고 얼마나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도는 게 아니거든. 띡띡띡띡 돌면서 이제 세타 값을 이제 바꿔주면서 회절 피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WD 방식. 자, 분광 결정. 우리가 연간거리 D를 알고 있는 단결정을 우리가 넣습니다. 알겠죠? 걔를 넣는데 하나의 A라는 크리스탈, 예를 들어서 뭐 리튬 플로라이드라는 크리스탈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크리스탈 하나가 모든 엘레먼트를 다 디텍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원자 번호 3번부터 90번까지 다 디텍트가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크리스탈 한 종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세 종류가 있고 그게 많이 달릴수록 비싼 거야. 그 많이 달릴수록 다 디텍트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 돌려볼수록 측정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죠? 앞에 얘기한 대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D값을 알고 있는 거를 씁니다. 이제 브레그 법칙 써가지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튬 플로라이드 420 방향으로 자란 거는요, 연간거리가 1.8 옹스트롬. 한번 보여줘. 1.8 옹스트롬. 자, 예를 들어서 또 절메늄 111, 절메늄 반도체거든 111 단결정을 쓰면요, 얘는 연간거리가 0.653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들어오는 입사 그 엑스레이가 0.1몇, 0.2몇이면은 이 리튬 플로라이드 이런 게 디텍트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세컨더리 엑스레이가 만약에 7, 8 옹스트롬이다. 그러면은 리튬 플로라이드로 디텍트를 못 하겠죠. 그 뒤에 있는 것들요, 약자거든 다. 아주 긴 이름인데 걔네들을 이용해서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크리스탈 셀렉션 그래가지고 내가 디텍트 하려고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쓰는 크리스탈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AC 요거야. 지금 해보면 자, 오늘은 계속 기진. 자, 이거 데이터가 ED XRF 데이터야, WD XRF 데이터야? WD? 왜? 찍었어. 어? 찍었어. 찍으면 되나 이제. 대현이 이 데이터가 딱 봤어.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랩미틱 때 봤어. 진짜 이게 WD XRF 찍은 거야, ED XRF 찍은 거? 둘 중에 하나. WD 왜? 밑에
세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알겠죠? 아까 말했지? x축 뭐냐고 변수가. 변수 여기 값이 몇 일렉트론 볼트로 나오면은 에너지 값으로 이제 환산하고 하니까 걔는 에너지 디스퍼스 ED 방식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10분 넘게 20분 넘게 설명한 WT 방식은 세타니까 세타. 알겠지? 세타 값이 이렇게 돼. 잘했습니다. 또 요거만 봐도 알 수 있겠다. 위에 얘는 리튬 플로라이드 220 크리스탈을 쓴 거래. 이거만 봐도 알겠다. 자, 디텍터는 X선이 들어오면요 여기 반도체가 있어가지고요. 포톤이 들어오면은 이 반도체가 그 포톤의 에너지를 전압으로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전압. 그럼 전압 신호가 나오거든. 미세하게 전압 신호가 달라. 그 X레이 에너지에 따라서 들어오는 에너지 값에 따라서 반도체가 흘려주는 전압값이 달라요. 그 전압값을 읽어가지고 얘는 이제 얘는 뭐다라고 이제 검출 알려주는 거. 알겠지?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토블 XRD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야. 그냥 요 정도 커. 근데 여기 화면 여기 보면은 잡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LCD 화면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여기 지금 찍은 성분은 뭐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조그만 요 X선 소스가 있어가지고요. 얘가 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물체의 X선을 여기서 봐가지고요. 신호가 약하니까 이거 들어가는 신호가 자체가 이건 들고 다니면 클 수가 없잖아. 신호를 증폭시켜줘요. 앰플리파이어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얘를 보고 몇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말했던 제일 처음에 말했던 그 장점이 있잖아요. 포터블 이런 방식은 ED 방식이거든요. 간편하거든요. 얘는 무슨 진공이나 무슨 샘플 전처리라고 표현하는데 전처리가 필요 없고 그 말은 그냥 바로바로 비파괴 방식이고 썼던 샘플 또 쓸 수 있어요. 근데 ED 방식으로 하는 거는 샘플 전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우더 몇 그램을 썼다 그러면 그 파우더는 이제 잊어야 돼. 이제 전처리하고 다른 거랑 섞였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거 그냥 포터블 XRF를 유튜브에서 그냥 쭉 끝나면 포터블 XRF 그냥 쳐보세요. 아니면 요 링크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데이터도 그냥 많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이런 거 있는 그 기관들이 있어. 많은. 생각을 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 딸애가 이제 2학년 때는 학교 끝나고 이렇게 앞에서 픽업을 좀 해야 되거든. 나이가 점심 1시면 끝나는데 그때 와이프가 무슨 일이 있대. 월요일이었는데 그래갖고 내가 월요일날 수업도 없어갖고 연차를 냈어요. 그래서 그 1년차 때인데 연차를 내고 월요일날은 저기 애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거기 학교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약간 타이어 제이 같은 거 이제 푹신푹신한 그 놀이터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바닥이거든. 근데 거기에 어떤 30대 후반, 30대 정도 되는 어떤 아저씨가 그냥 약간 껄렁하게 있고 손에 저런 걸 들고 있어. 멀리서 저런 거 이런 거 들고 있어. 지금 들고 있고 왼손에는 드라이버를 들고 있어. 초등학교 이제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뭐 XRF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 들어? 이상하잖아. 드라이버 들고 이렇게 초등학교 학교 끝나는데 앞에 있으니까 그래. 시간 좀 이렇게 가까이서는 안 있고 싶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지. 뭔 이상한 짓 하면 내가 가가지고 잡으려고 이렇게 딱 잡으면 이제 신문에 나오면 전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근데 그래 가더니 애들한테 가져간 거 여기를 이제 딱 쑤시면 이렇게 좀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온 그런 부분이라 해가지고 저걸 띡 찍더라고요. 안전검사는 아저씨구나. 그런다고 보면은 만들고 나서 시공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유해물 나오나 그런 거 특히 학교 앞이니까 검사를 하잖아. 몇 년 동안. 그거 검사하는 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진 좀 찍으면 안 되냐고.
XRF죠. 그러니까 아세요 뭐 그래. 이게 그 LCD 화면이에요. 그럼 찍으면 여기 성분이 뭐지 딱 나와요. 알지? 이제 한 건 하려고 했어. 이제 푹 잡으려고 했어. 너 뭐야 하면 EDXRF는요, 여러분들 X축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몇 킬로볼트에 해당하는 이 픽이 쭉쭉 나와요. 그러면 이 픽이 어사이먼트가 이런데 사이트 가보면요, 다 있어요. 가볼까? 설명이고, 플루레센스 이렇게 저를 요 사이트에서 제가 찾았는데 이런 거 말고 테이블이 쭉 있었는데 뭐지? 아무튼 여러분들 데이터들이 그냥 많이 있습니다. 요거 있나? 그래서 픽 보면 얘가 뭐라고 그냥 나와요. 알겠죠?